안녕하십니까. MJ 경매스쿨 이번 특강을 맡게 된 전재혁 팀장입니다. 반갑습니다. 몇 분이 들어오신지는 모르겠는데 자 강의 특강은 얘기는 그렇습니다. 2021년 2022년 슈퍼 부자가 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잡아라 라는 거는 현재 부동산 아파트 가격들이 많이 올랐다라고 하지만 세 발의 피다. 이제부터 시작이다. 안녕하세요. 세 발의 피다. 이제 앞으로 더 가격 상승이 더 많이 된다 라고 쉽게 말씀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일단 지금 추석 전까지만 해도 이 부동산 움직임들이 추석 전에는 무조건 사야 된다. 앞으로 추석 이후에는 지금 현재의 가격은 볼 수가 없다라는 많은 낯갈론자 분들이 많은 이야기를 하셨죠. 근데 이게 웬걸? 추석이 지나니까 뭔가 상승 심리가 꺾인다는 느낌? 그리고 전세가 잘 안 구해진다는 느낌? 추석 전에 서둘러 가지고 아파트를 구입하고 갭으로 들어가서 전세를 맞추려고 하는데 갑자기 정부에서 대출 규제로 인해서 전세 세입자들이 안 들어온다는 불안감으로 인해서 매수 심리가 조금씩 꺾인다라는 이런 기사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기사들을 봤을 때 어떤 생각을 하시나요? 제 같은 경우는 일단 추석 전에 제가 구입한 물건도 있을 거 아니에요. 제가 구입한 물건들은 잔금이 언제냐? 내년입니다. 내년 2월 달도 있고요. 내년 3월 달도 있어요. 제가 오늘 오후에 계약을 하는 아파트는 잔금이 3월 30일이에요. 자, 그거는 제가 취득세를 1억 2천 정도 내요. 취득세만 1억 2천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구입을 한다. 나중에 제가 말씀드릴 건데 이 전국법을 택할 것이냐 아니면 틈새로 볼 것이냐가 중요한 건데, 일단 이런 기사들을 보면 저는 이런 걸 보면 좀 설레요. 이제 금매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아? 또는 경매 시장에서 약간의 상승 낙관론을 펼쳤던 그 심리가 이제 비관론으로 바뀌면서 내가 경매에 낙찰 확률이 높을 수도 있겠구나 라는 것들이 느낌이 오는 거죠. 기회다. 기회가 오는구나. 최근 며칠 뉴스로 보면 경매 낙찰가율이 사상 최고다 라는 것들이 지금 한 달, 두 달 정도 있으니까 이제 뭔가 좀 변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경매에 더 집중해야 할 때고, 그리고 내가 더 수익을 낼 수 있는 지금 지점이 아닌가. 이 또한 마찬가지로 또 11월, 12월이 지난다? 또 내년 이사철, 봄 이사철, 학기 이사철이죠. 그때 지났을 때 진짜로 추석 전에 전문가분들이 추석 전에 이 가격으로는 추석이 지나면 이 가격으로 잡을 수 없다라는 가격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런다라는 거는 나중에 또 설명을 드릴 거예요. 자, 어쨌든 간에 지금 한창 공포 마케팅이 지금 진행되고 있다. 오늘 10월 20일자 기사죠. 자, 아파트값 변곡점이 왔다. 추석 이후에 집을 팔겠다는 사람이 조금씩 늘고 있다. 그리고 전세 매물, 그리고 매물도 처음에는 한 개, 두 개 정도 내가 조금 더 갖고 있다가 좀 비싸게 팔아야지, 안 내놔야지 라고 했던 이런 매물들도 뭐야? 흔들리면서 하나, 두 개 정도의 매물들이 3개, 6개, 9개 정도 매물이 적체되고 있는 거죠. 쌓여가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의 심리는 참 이래 갔다 저래 갔다 왔다 갔다 합니다. 자, 그런데 제가 오늘 카페에 뭐라고 올렸냐면 이 기사를 올리면서 요거를 한번 읽어보시라 라고 말씀드려요. 여러분들도 이거를 한 번 더 읽어보시고 투자에 임하시면 좋지 않겠나. 자, 매수를 할 때 첫째는 만인이 대중들이 비관을 할 때 매수해야 된다.
라는 거예요. 지금 타이밍 조금 더 있으면 어떻겠어요? 타이밍이 오겠죠. 그리고 우리가 부동산 지인을 봤을 때도 전국적에 있는 물량들 어느 곳에 물량이 터지냐, 뭐 인천도 있을 거고요, 대구도 있을 거고요. 그런 지역들이 앞으로 계속 비관적일 것인가 라는 것들도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결정해야 할 사항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투자할 때가 최고의 그 매수 기회다. 그게 시장이 가장 좋아 보일 때가 가장 위험한 시점이고, 가장 안 좋아 보일 때, 모두가 손절할 때 가장 매력적인 시점이다라는 거죠. 이 구간에 그 인내를, 공포를 이기는 사람들이 큰 수익을 내는 거죠. 여러분들은 이 공포를 이길 자신이 있으신가요? 저도 항상 흔들려죠. 사람이라는 게. 그렇지만 흔들리지 말고 본질은 있기 때문에 그 본질만 보고 쭉 밀고 나가세요. 우리 주식의 경험도 있잖아요. 주식을 던져놓고 그냥 수면에 들어라, 긴 잠을 들어라 라고 하잖아요. 매일매일 그것만 쳐다보면 이 사람 심리라는 게 흔들리기 때문에 본질을 알아도 자꾸 걱정되고 불안하고 공포심이 쌓여서 결국에는 손절한단 말이죠. 그래서 일단 이런 기회를 매수 기회로 잡아라는 거. 그리고 세 번째,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게 정말 바닥이다. 지금 현재 지방장이라든지 한풀이 하는 곳들 있죠. 뭐 동탄, 수도권 같은 경우는 동탄, 용인, 동탄 1기 신도시, 동탄 2기 신도시, 이런 어마어마한 입주 물량들이, 와, 많은 전문가들이 동탄의 물량들을 보고 와, 이제 대한민국의 부동산은 끝났다라고 했지만 그 물량들이 다 없어지기 시작할 때 어느 누구는 그 물건을 잡았죠. 가까이 보면 우리 경상권, 뭐 구미, 포항, 그리고 뭐 김해, 창원 모두가 아니라고 할 때, 물량들이 많아서 물량들이 소진되고 있을 때 또 잡았죠. 투자금 잡게 해서. 그래서 그런 것들은 바닥에서 저점이라고 생각하면 뭐 용기 있게 매입하고 눈을 감고 사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싸게 사서 비싸게 팔아라. 약할 때 사서 강하게 팔라 라는 거고요. 네 번째는 기다림으로 기회를 포착하라. 지금처럼 이렇게 비관론이 뭔가 꿈틀꿈틀 생길 때 한 템포 뒤로 가가지고 생각을 하고 기회를 봤을 때 물건을 잡는 거죠. 그래서 주가는 주가에 물어라, 시세는 시세에 물어라, 주식에 비교하는 건데 일단 한 템포, 두 템포 조금 더 기다렸다가 조금 더 내가 생각했던 그 저점 바닥까지 가격이 왔을 때 잡는 거죠. 그런 물건들이 분명히 나타납니다. 불안에 잠을 못 자는 그런 매수인들의 물건들이 하나씩 나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섯 번째, 대중이 비관적일 때 매수를 준비하라. 마찬가지입니다. 한 발, 두 발 뒤로 물러났다가 대중이 비관적이라는 얘기를 할 때, 뭐 미국에서 테이퍼링이 시작된다, 금리가 올라간다, 이제 부동산은 끝났다 라는 얘기들이 뭔가 도배를 할 때 매수를 준비하시면 됩니다. 오히려 그런 것들이 계약 조건, 뭐 갭 투자를 한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오히려 계약 조건을 더 좋게 할 수 있는 거죠. 마지막 여섯 번째는, 하락이 다 했다라고 생각하면 결국에는 상승하는 것이 이치라는 거죠. 뭔가 이게 경제적으로, 뭔가 이념적으로 옳고 그름을 떠나서 가격은 바닥이다, 저점이다 라고 하는 순간 가격이 다시 올라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락이 다 했다라고 본인들이 느꼈을 때, 그런 거는 어떻게 보면 경험을 통해서 알 수가 있죠. 그래서 그 경험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본인의 마인드를, 그리고 타이밍을 가지고 하락한 곳, 이제는 하락이 다 했다, 상승해야 될 것이다 라는 것들, 지금 뭐 예를 들어서 뭐 강주도 있을 것이고요, 뭐 목포도 있을 것이고, 이런 지역들, 그리고 뭐 대구도 조금 더 기다려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지금 뭔가 하락이 하고 있는데 하락이 어느 정도 이 정도 이상은 하락하지 않는다라는 금액들을, 지역들을 잘 보셔서 그런 것도 매수하는 것도 좋다라는 거죠. 이런 6가지 이치를 한번 읽어보시고 또 마음을 가다듬는 것이 좋지 않겠나 라고 봅니다. 자, 요런 겁니다. 정부는 여러분들이 부자가
부자가 되길 원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도 아실 거예요. 내가 만약에 가까이 있는 친구들이 있는데 내가 옛날에 부동산을 좀 하고 있고 돈을 좀 벌고 있고 내가 어떤 소스들을 그 친구들을 나눠줬을 때는 그 친구들이 와 이렇게 받들어 주죠. 그때 그런 느낌 좋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 그 친구들이 나를 넘갔으면 어때요? 저를 그렇게 안 보겠죠. 제가 계속 뭔가 이래라 저래라 뭔가 이렇게 조언을 했을 때 말 듣지 않겠죠. 마찬가지입니다. 이 국민들의 각각의 개인의 삶들이 정부의 삶보다 더 높아지면 정부의 말을 안 들어요. 왜? 개인의 자유가 더 중요하니까. 근데 정부는 표를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든 내 말을 좀 들으세요. 내 말을 좀 들어야 된다. 라는 방법이 이런 방법으로 진행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한번 더 읽어보시면 제가 계속 이런 것들을 많이 올려놨었는데 요즘에는 블로그라든지 유명 블로그라든지 유튜브라든지 이런 분들이 많이 이렇게 블라디미르 레닌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한다. 뭐 가능하다면 뭐 중산층을 더 밑으로 내려서 정부가 통제할 수 있게끔 그래야지 표를 줄 때도 잘 받을 수 있는 거죠. 왜? 정권 유지가 제일 중요하니까. 국민들의 삶은 중요하지 않다. 중요한 건 나의 정권 유지가 제일 중요하다라는 거죠. 국가를 반만 말아먹냐, 100% 말아먹냐, 플러스 복구하지 못하게 말아먹냐. 뭐 그 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아까 그 중산층들을 세금과 증세를 많이 합니다. 증세를 많이 하는 데는 어느 당인지를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증세를 많이 한다. 그리고 인플레이션을 가격을 높게 만들어 버린다. 이 두 가지예요. 증세와 인플레이션으로 중상층을 말살하라는 겁니다. 자, 여기 보면 미국의 통화량이 있죠. 이게 연방준비제도 이사의 사이트에 들어가 보시면 이게 FRED라는 이 차트가 나옵니다. 자, 돈을 푸는 건데 여기 파란색 그래프가 보시면 이 연방준비은행에서 달러를 얼마나 풀었는지를 그래프로 나타납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제일 아랫단에 98년, 90년 이렇게 연도가 다 있죠. 이때 돈을 푼 양이 있어요. 경제가 어렵다면 돈을 풀어서 케인즈식 경제정책이죠. 자, 돈을 풀어서 일단 경제가 선순환으로 돌아가게끔 만들어낸다 라는 겁니다. 2008년도에 위기 극복을 하기 위해서 2조 달러를 풀었습니다. 그때 우리 뭐가 있었죠? 대형 위기가 있었죠. 리먼 브라더스 사건. 파산이었죠, 그때. 리먼 파산 위기가 있었죠. 그때 금융위기가 왔을 때도 2조 달러를 풀었습니다. 그리고 2013년도에 유럽 위기를 극복하고자 3조 달러를 풀었습니다. 금융위기보다 더 많이 풀었죠. 자, 그리고 한 1년 반 정도 밖에 안 됐는데 2019년 코로나 극복을 위해서 약 2배에서 3배가량의 돈을 풀었고요. 그 돈들이 계속 풀고 있다. 현재 진행형이다. 이제서야 뭐 미국의 연방제도 이사회의 의장인 파월이 페이퍼링을 돈을 축소한다라는 것들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죠. 마찬가지로 통화량이 늘어난다라는 거는 가격이 떨어진다는 어떤 게 돈 가치가 떨어진다는 겁니다. 아파트 공급 물량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아파트 가격은 어떻게 돼요? 떨어지죠. 인플레이션 방어를 해치하기 위해서는 아파트 공급량을 늘려야 되겠죠. 그래야지 소비자들이 더 저렴한 가격에 가성비가 높은 아파트로 주거를 활용할 수 있는데 지금 현재 정부는 공급을 통제하고 있죠. 화폐도 지금 엄청나게 많이 늘리고 있다. 자, 미국의 달러가 엄청난 화폐 유동성이 늘어나고 있다. 그리고 우리나라 역시 마찬가지로 통화량이 늘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자, 화폐 발행량에 따라서 인플레이션이 발생합니다. 화폐에 얼마만큼 풀렸느냐에 따라서 화폐 가치가 떨어진다. 자산 상승에 비례한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는 이렇게 해야 돼요. 아니, 인플레이션이 화폐 발행량 때문에 왜 인플레이션이 발생되지? 라고 얘기를 해요. 이 화폐는 계속 풀고 있었어요. 화폐는 어느 구간에는 많이 풀고 있고 어느 구간에는 축소를 했다가 어느 구간에는 많이 풀고 이게 반복을
주기로 반복적으로 진행됐던 상황이에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전기가 켜진다, 꺼졌다. 우리는 스위치만 눌리면 되죠. 근데 우리가 그 전기를 눌렀을 때 이걸 이동돼 가지고 어떠한 전기의 그 시스템으로 인해서 전기가 켜졌다라는 걸 우리가 몰라도 전기가 스위치를 누르면 끄고 스위치가 또 끄면 꺼진다라는 것을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가 있어요. 인플레이션도 마찬가지로 보면 돼요. 쉽게 얘기하면 우리 부모님한테 물어보시면 돼요. 부모님한테 우리 부산의 어떤 아파트, 뭐 대장에 있는 아파트들을 찍어가지고 뭐 해운대라면 우동의 대우마리나가 그때 얼마 분양했어요? 아니면 서울에 사시는 분들이라면 서울에 반포주공이 얼마 정도 분양했었어요? 라고 물어보시면 답이 나와요. 이 인플레이션은 우리가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불로소득, 아니 인플레이션으로 인해서 자산 가치가 올라가는 것인데 플러스 통제, 공급을 축소시켜버리면 또 올라가겠죠. 전 세계적인 이 화폐로 인한 인플레이션 현상을 왜 우리는 그 불로소득이라고 불로소득이라고 잘못 생각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세뇌시킬 수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 인플레이션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다. 그거는 우리가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 전에 짜장면 가격이 얼마였는데 몇십 년으로 돌아가면 그 짜장면 가격이 얼마 정도였어요. 돈 가치가 떨어졌다는 겁니다. 내가 똑같은 물건을 100원 주고 살 수 있었으면 이제 10년이 지나가면 200원, 300원, 1000원 주고 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산 가치는 가만히 있겠어요? 아니죠. 더 올라간다는 거예요. 자산 가치가 올라가고 화폐 가치가 떨어진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인플레이션에 인정을 해. 오케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제가 나눴어요. 첫 번째는 고연봉 소득자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매년 인플레이션이 속도가 있다면 나의 자산의 가치를 20kg 정도로 갉아먹는 거예요. 감가상각 되는 거예요. 근데 인플레이션 속도로 10kg라고 하면 매년 나의 자산 또는 나의 소득에 대해서 10% 이상 감가상각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인플레이션 속도보다 내가 더 많이 벌면 어떻게 보면 인플레이션을 소득에 대해서 방어할 수 있는 방법이죠.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이 고연봉 소득자들이 정년 보장이 어렵다는 겁니다. 정년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리고 국가에서 증세를 해서 그 사람이 부자가 되지 않도록 더 증세를 통해서 세금으로 정부가 들고 가요. 정부가 하는 짓이 불로소득이죠. 손 안 대고 코 푸는 거. 자, 두 번째. 뭐 요즘 유튜브에 보면 장사의 신이죠. 장사의 신이 유명하죠. 그런 것처럼 내가 일반 자영업자에 비해서 소득을 많이 올리면 돼요. 인플레이션 감각 속도가 10kg 마이너스가 된다면 10kg보다 똑같이 뭐 20kg 정도로 소득을 올려버리면 당연히 인플레이션 방어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또 문제가 있죠. 경쟁업체가 많아진다. 가열이 된다. 내가 마치 백종원이 되지 않는 이상 이 경쟁업체의 가열로 인해서 끊임없이 연구해야 되고 R&D 연구해야 되고 개발해야 되고 음식 장사라고 하면 많이 힘들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플러스 국가에서 증세를 해버리죠. 소득 구간이 넘어가면 소득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더 많은 돈을 갈취를 하죠. 자, 저처럼 머리가 좋지도 않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일반 사람들이라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투자자가 된다는 거죠. 자, 세 번째 보면 저소득자 플러스 투자자죠. 인플레 속도보다 더 많은 자산을 매입하여 속도를 올리는 방법입니다. 내가 혼자서 일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자산을 한 채, 두 채 매입함으로써 거기 자산에 들어가서 렌트하고 계시는 임차인분들이 열심히 본인의 일에 집중을 해서 연봉을 올리고 그 연봉이 결국에는 오른 전세금으로 또는 오른 월세로 저한테 충당시켜주는 거죠. 저는 양질의 주거를 제공하고 그분은 그 렌트한 가격에 금액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그분은 결정을 할 수 있는 거죠. 살 수도 있고 렌트를 할 수 있다. 근데 거기에 이득이 렌트라면 본인은 거기에서 열심히 직장을 다니고 열심히 일을 해서 제가 양질의 주거를 제공했던 임대인에게 돈을 주는 거예요. 저는 머리가 좋지는 않아요. 다만 부동산에 대한 공부 그리고 용기, 공포를 이길 수 있는 용기 요 정도만 있으면 이 두 가지만 있으면 충분히 여러분들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5% 정도 올릴 수 있다라는 게 좀 아쉽지만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템포 두 템포 뒤로 밀었다가 한꺼번에 찾아올 거예요. 내년 7월 개시인권이 끝나면 그게 더 심해지고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인플레이션의 발생은 된다, 진행되는 거다 인정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 인플레이션 속도, 이 내 자산을 깔아먹는 이 인플레이션보다 내가 더 뛰어난다면 문제될 게 없어요. 부동산으로든 장사로든 뭐 고용봉이라든. 다만 단 정년 보장이 돼야 되고 증세, 국가에서 갈취를 하고 또 경쟁업체의 가열, 이런 것들이 일반 사람들한테 힘들다라는 거예요. 저도 장사를 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제가 자신이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 세 번째를 선택해야 된다. 필수입니다. 필수. 필수제입니다. 필수제. 자, 이거는 9월 2일 날입니다. 금리를 인상을 해도 전국 아파트값이 주간 상승률이 역대 최고다. 이게 역시 마찬가지로 이번 지금 현재 이 비관론이 또 득실을 해지기 시작하면서 또 어느 순간 되면 또 없어져 버릴 거예요. 왜? 전국적으로 공급이 부족한데. 들어갈 집이 없는데. 대출을 쪼은다고 해서 일시적일 뿐이지 국가가 통제하면 통제할수록 그게 부메랑으로 더 크게 돌아와요. 지금 전 세계적인 화폐 인플레이션이 시작되고 있는데 집값이 올라가고 자산 가치가 올라가고 이런 것들은 100%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결국에 도태당하는 거죠. 임대 아파트를 기다려야 되는 거죠. 언제 나올지는 모르는 6평짜리, 8평짜리 임대 아파트를 기다려야 되는 거죠. 상기 신도시를 기다려야 되는 거죠. 상기 신도시 같은 경우도 30대에 최근에 30대에 사전 청약을 하게 되면 입주 시기가 자기 한갑대 될 거예요. 한갑대. 30대에 청약받아서 60대 한갑대 입주한다. 재밌죠. 그렇게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최선은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일 무엇인가를 먼저 딱 체크를 해서 들어가야 한다는 겁니다. 전 세계적으로 인플레, 그만한 화폐량을 단 2008년도 금융위기 때보다 또는 유럽 2014년도 유럽 위기 때보다 돈을 2배, 3배 1년 반 만에 풀어버렸다는 거예요. 그 돈들을 결국에는 부메랑처럼 자산시장을 때린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집값이 상승한다. 즉 자산 가치가 올라간다라는 것은 지금 미국의 달러가 가치가 떨어진다는 거죠. 자, 이 미국의 달러는 전 세계에 융통할 수 있는, 거래할 수 있는 기축통화입니다. 이 기축통화가 떨어지기 시작하면 이 기축통화를 중점으로 기준으로 사용하고 있는 각국의 화폐들은 어떻게 될까요? 떨어지죠. 각국에 있는 자산 가치는 어떻게 돼요?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 세계에서 유례없는 대한민국의 상승을 보게 될 것이고 전 세계 집값도 볼 것이지만 대한민국의 전 세계 상승률 1위로 보면 대한민국도 될 것이다. 대한민국이 될 것이다.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상승장이 이제 앞으로 다가온다라는 겁니다.